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장도서 읽어주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영교쌤 첫 인사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 올해 교직생활 33년 차고요. 경기도 지역에서 중학교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전공이 화학인 교사입니다. 제가 주로 읽어드릴 책은 청소년 필독서고요. 생기부 독서활동 상황 기록에 도움이 될 만한 청소년 권장 도서를 리뷰하고 독서 감상하고 책의 전체를 다 읽진 않고 일부만 읽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책은 멘델레예프가 들려주는 주기율표 이야기입니다. 제 영상의 콘텐츠는 주로 생기부 독서 활동 상황, 입력할 청소년 권장도서 리뷰하고요. 중학교 과학 이론 수업과 고등학교 통합과학과 화학 이론 수업, 그리고 나아가 대입시에 필요한 입시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중고등학생 및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책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기율표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왜 주기율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주기율표는 각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놓은 표입니다. 주기율표를 이용해 원소들의 성질을 미리 짐작함으로써 반응성, 이온화 에너지, 환원력 등을 알 수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더 유용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요. 이 책은 주기율표에 얽힌 과학사를 재미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기율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면서 주기율표의 과학사적 의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소교호가 무엇인지, 원자, 분자, 원소와 화합물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여 화학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자 이미하 선생님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고척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이미하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물리화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두산동아 중학교 과학교과서와 천재교육 화학참고서를 쓰셨고 현재 EBS 수능방송 화학검수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주기율표로 유명한 러시아 화학자 멘델레예프의 어머니는 자식 교육에 대해 열정이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멘델레예프의 교육을 위해서 어머니는 고향인 토볼스크에서 약 6천리나 떨어져 있는 모스크바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산맥을 넘은 어머니의 열정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멘델레예프는 1834년 러시아 서시베리아의 작은 도시 토볼스크에서 14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외삼촌이 이웃 도시에서 유리 공장을 했는데 멘델레예프는 어릴 때부터 유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눈여겨 봤다고 합니다. 화학적 현상과 각종 도구들을 보고 자라며 자연스레 과학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설상가상으로 유리공장도 화재로 인해 잿더미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멘델레예프 어머니는 시리에 빠지지 않고 멘델레예프를 교육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가기로 결정하고 갔다고 합니다. 교육대학에 입학한 멘델레예프는 그곳에서 화학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원소의 성질과 기체의 특징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독일의 화학자 케쿨레는 분자의 구조를 밝힌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꿈에서 얻은 힌트를 분자 구조 연구에 연결한 것은 유명한 일화죠. 그 당시 화학자들은 벤젠이라는 분자가 탄소 원자 6개와 수소 원자 6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 원자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1865년 케쿨레가 잠든 사이에 꿈속에서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모습을 보고 나서 고리 모양으로 연결된 6개의 탄소에 수소가 각각 1개씩 붙어 있는 구조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4년 후 이런 꿈을 멘델레예프도 꾸게 되는데요. 1869년 멘델레예프는 당시까지 알려졌던 63개의 원소들 사이에 분명히 어떤 규칙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연구에 몰두했어요. 이 규칙을 찾아낸 후 자신이 집필하던 화학의 원리라는 책에 넣으려고 했는데요. 그는 원소 이름과 원자량 등을 63장의 카드에 하나하나 쓰고 다양한 방식으로 배열해 보면서 규칙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깜빡 잠든 사이에 꿈을 꾸는데요. 꿈에서 원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는 표를 보게 되었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꿈에서 본 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입니다. 1869년 2월 17일이라고 하는데요. 주기율표는 논문으로 작성하여 3월 6일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주기율표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것인데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도 있어서 당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대요. 멘델레예프만이 빈 곳에 들어갈 원소가 머지않아 발견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멘델레예프 주기율표를 작성할 당시 알려진 원소는 63개였는데요. 1868년 말에 64번째로 헬륨이 발견되었어요. 헬륨은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발견되어 태양을 뜻하는 헬리오스에서 지어진 이름이죠. 하지만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는 헬륨이 들어있지 않아요. 헬륨 원자 번호가 수소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발견된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후로 비어있는 곳에 갈륨, 스칸듐, 게르마늄 등 원소가 발견되면서 멘델레예프의 예언이 맞았음을 증명했는데요. 이렇게 발견된 원소들은 자리를 잡아갔고 현재는 총 118개의 원소가 발견되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주기율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 공장의 화재, 모스크바로 이사, 또한 건강 악화 등등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화학 연구에 평생을 바친 멘델레예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길래 꿈속에서도 주기율표가 나왔을까요? 후배 과학자들은 101번째로 발견된 원소의 이름을 멘델레뷴으로 지어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는 주기율표가 발표된 지 150주년이 지난 2019년을 세계 주기율표의 해로 정했다고 해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멘델레예프처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갈망하던 꿈을 이루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목차를 보면 1. 원소기호 2.
원자와 분자, 그리고 원소와 화합물. 3. 원자설과 원자량의 특성. 4. 뉘렌즈의 옥타브설. 5.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6. 모즐리의 주기율표. 7. 현대적 주기율표. 8. 원자 구조와 전자 배치. 9. 주기율 이야기. 10. 주기율표를 이용한 원소의 분류. 11. 화학결합의 주기율. 출판사는 자음과 모음이고요. 자음과 모음에서 리뷰한 내용 잠시 읽어드립니다. 멘델레예프와 함께 화학의 보물지도 주기율표의 비밀을 밝혀보자. 주기율표의 화학적 의미를 원자구조의 전자배치와 연결하여 화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화학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주기율표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왜 주기율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주기율표는 각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놓은 표이다. 주기율표를 이용해 원소들의 성질을 미리 짐작함으로써 반응성, 이온화 에너지, 환원력 등을 알 수 있고 우리 생활 속에서 더 유용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주기율표에는 빈 곳이 없고 앞으로 원자번호 110번 이후의 원소들을 인공적으로 합성해 나가는 것만 남았다고 한다. 이것은 과거의 연금술사들이 꿈꾸던 원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금보다 더 소중하고 쓸모 있으면서도 값비싼 물질이 많아졌다. 연금술사에서 시작되어 오늘날의 화학자들까지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인류의 물질 문명은 그 풍요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어떤 화학자가 주기율표를 이용해 미지의 물질을 합성하여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지 모른다. 저자는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독자들에게 주기율표라는 보물지도를 가지고 아직 개척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질들을 탐구할 것을 독려합니다. 이 책은 주기율표에 얽힌 과학사를 재미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기율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면서 주기율표의 과학사적 의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소교가 무엇인지, 원자, 분자, 원소와 화합물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여 화학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이 늘어난 원소를 분류하기 위해 그룹을 짓기 시작한 나부아지의 경우부터 주기율표의 탄생 과정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드베라이너의 세상 원소설, 뉘렌즈의 옥타브설, 수직선상의 원소들을 늘어놓은 드 샹크루트와 원자의 부피를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든 마이어, 그리고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든 멘델레예프, 현대적 주기율표의 토대를 완성한 멘델레예프의 업적에 대해 알아보고 모즐리의 주기율표와 원자의 전자 배치를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완성한 보어를 거쳐 현대적인 주기율표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 및 장점에 대해 소개합니다. 먼저 개정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각 수업마다 연관되는 교과 연계표를 삽입했죠. 즉 교과 공부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수업마다 만화로 본문 읽기 코너를 두어 각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쉽게 정리할 수 있게 했고요.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용어는 과학자의 비밀 노트 코너에서 보충 설명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과학자 소개, 과학 연대표 체크, 핵심 내용 이슈, 현대과학 찾아보기로 구성된 부록을 제공하여 학생에게 본문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화학자이자 발명가인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의 발명으로 과학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는 원소를 분류하는 체계를 만드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원소의 성질과 원자량 사이에 일정한 주기가 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은 있었으나 주기율표라는 명쾌한 체계로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모든 원소들이 필요한 자리에 배열된 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꿈에서 본 내용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첫 번째 수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원소기호란 무엇인가? 수염이 덥수룩한 멘델레예프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첫 번째 수업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며칠에 걸쳐 여러분에게 주기율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러시아의 과학자 멘델레예프입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오늘날 사용하는 주기율표에 가장 가까운 주기율표를 만든 과학자라고 한답니다. 아직 화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도 과학관이나 연구소에 실험실이 나오는 영화 같은 데서 벽에 걸려있는 주기율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주기율표는 대부분의 화학책 속에 반드시 등장한답니다. 왜 이렇게 화학과 주기율표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주기율표는 물질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자이지요.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주기율표에 등장하는 원소기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주기율표를 지도라고 했지요. 지도를 보면 여러 가지 기호가 등장합니다. 어떤 것은 산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교회, 사찰, 그리고 우체국 등도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기율표도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지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원소 기호랍니다. 원소 기호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로 화학자들의 공통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어와 한글을 쓰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와 히라가나라는 문자를 사용하지요. 또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말을 하고 한자를 쓰며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말을 하고 알파벳으로 글을 씁니다. 이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려면 많이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인 화학은 세상 사람 모두가 함께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언어와 문자가 달라도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화학의 언어를 약속해 정했답니다. 바로 원소기호와 원소기호로 나타내는 화학반응식이지요. 원소기호로 물질을 나타내고 화학반응식으로 물질의 변화를 표현합니다. 원소기호는 모두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원소기호를 처음부터 알파벳으로 나타낸 건 아니었어요. 고대 화학자들이었던 연금술사들은 그림과 같은 원소기호를 사용했지요. 이렇게 그림으로 된 원소기호들은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 안 될 때 사용되었지요. 설명이 없이는 이해하기도 어려워 좀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요즘은 화합물로 알고 있는 소금이 원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알칼리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지요. 연금술사들이 활약하던 당시에는 반응성이 작은 몇 가지 금속과 분해가 어려운 몇 가지 순수한 화합물이 그들이 아는 원소의 전부였답니다. 그 후 근대적인 원자설을 주장한 돌턴은 조금 더 단순하고 체계적인 원소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호들은 그에 져서 화학의 신체계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이 기호들을 이용하여 원자로 이루어진 원소와 원자들의 조합을 설명했어요. 오늘날 사용하는 것과 같은 알파벳으로 된 원소 기호를 고안하고 사용할 것을 주장한 과학자는 스웨덴의 베르셀리우스였습니다. 1812년경 베르셀리우스는 원소들의 라틴명과 그리스명의 머리 글자를 이용하여 원소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견된 원소들은 영어명을 딴 것이 많아요. 원소 기호가 모두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것은 화학이라는 학문을 일찍부터 연구한 나라들이 주로 유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에스파냐어 등 말은 모두 다르지만 문자는 거의 비슷한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화학자들이 모여 원소 기호를 정할 때 동양의 과학자들보다 더 강력하게 알파벳을 원소 기호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관철시켰지요. 그러면 원소 기호의 순서는 영어의 알파벳 순서 ABCD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지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원소는 H 수소입니다. 베르셀리우스의 원소 기호는 무작정 알파벳을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소 이름의 맨 앞 글자만을 대문자로 이용하거나 맨 앞 글자가 같은 것이 이미 존재하면 중간에서 적당한 알파벳을 하나 더 골라 소문자로 붙여서 나타내지요. 요즘 새로 만들어진 원소들은 알파벳 3개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원소들의 이름은 주로 라틴어, 그리스어, 영어, 독일어 등의 어원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영어 이름만으로는 짐작이 가지 않는 것이 있지요. 어원과 원소의 발견에 얽힌 사연 몇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원소 중에서 18세기 이전에 발견되어 오랫동안 사용된 원소들은 주로 라틴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말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등의 근원이 되었지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라틴어에는 그리스어 어원을 갖고 있는 것도 많아요. 또한 라틴어가 19세기 초반까지도 학자들의 언어로 사용되어 많은 책들이 라틴어로 쓰였답니다. 라틴어에서 유래된 독특한 원소 기호는 금 AU, 철 FE, 은 AG 이고요. CU 구리는 옛날 구리의 주산지였던 키프로스 섬의 라틴어 이름에서 CA 칼슘은 석회를 뜻하는 라틴어 칵스를 따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라틴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고대 로마 문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남은 어원이 많아요. 예를 들어 리튬은 페탈라이트라는 광물에서 발견되어 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를 따서 리튬이라고 명명되었고요. 원소인 피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성질, 이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성질이 있어 포스포러스라고 불렸습니다. 루비듐처럼 색에서 유래된 것도 있습니다.
루비듐은 적색 스펙트럼 선으로 검출되었기 때문에 불다라는 뜻의 라틴어를 따서 명명되었고요. 염소는 황록색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크롤라인으로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18세기 이후에 발견된 원소들 중에는 합성된 이름도 있지요. 예를 들어 H수소는 그리스어로 물을 뜻하는 하이드로와 생성한다는 뜻의 제나어를 합쳐 영어의 하이드로젠이라고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명이 짧은 인공 변환 원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자나 물리학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어요. 이들은 모두 끝이 IUM으로 되어 있으며 유미라고 읽습니다. 유명한 과학자들 중 페르미, FM이죠. 페르미움, 퀴리, CM이죠. 퀴리움, 아인슈타인, ES, 아인슈타이늄, 노벨, NO, 노벨륨, 로렌스, LR, 로렌슘.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딴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내 이름을 딴 원자번호 101번 멘델레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명이 짧은 인공 변환 원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자나 물리학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어요. 모두 끝이 IUM으로 되어 있으며 유미라고 읽습니다. 유명한 과학자들 중 페르미움, 퀴리움, 아인슈타이늄, 노벨륨, 로렌슘은 페르미, 퀴리, 아인슈타인, 노벨, 로렌스의 이름을 딴 원소지요. 나도 내 이름을 딴 원자번호 101번 멘델레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화학자나 핵물리학자가 되어 새로운 원소를 합성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이름이나 여러분 나라의 이름을 따서 짓는 꿈을 꾸어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수업의 주제인 원소기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원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요. 두 번째 수업, 원자, 분자, 그리고 원소와 화합물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물질이 존재해요. 옛날부터 과학자들은 물질의 기본 성분이 무엇일까를 연구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은 여러 가지를 녹여서 다양한 물질이 되지만 물 자체는 언제나 변함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 정말 물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일까요? 지난 시간에 원소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주기율표를 이루는 요소들이 원소 기호와 숫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면 원소는 무엇일까요?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순수한 기본 물질입니다. 어떠한 화학적 방법으로도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물은 전기분해하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나뉘지요. 그러면 물은 원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분해가 되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물질이 되므로 원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을 이루고 있다가 전기분해로 생성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는 원소지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합하여 생성된 물 같은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산소기체는 다른 물질이 잘 타게 도와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모닥불을 피울 때 부채질을 하면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어 숯이 빨갛게 잘 타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소기체는 남이 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잘 말린 계란 껍질에 쑥이채를 모아 한쪽 구멍에 불을 붙이면 연한 불꽃을 내며 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퍽 하고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달걀 폭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왜 이러한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은 맑고 투명한 액체일까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물이 되면 각 원소가 가졌던 성질은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처음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이 생성되는 변화를 화학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블록놀이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블록놀이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블록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우선 블록을 만든 재료에 따라 나무로 만든 것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블록에도 어떤 것은 검은색으로 구멍이 6개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흰색으로 구멍이 4개짜리가 있어요. 로봇이나 성을 조립하려고 블록 한 상자를 사보면 작은 비닐봉지들 속에 여러 종류의 블록이 따로따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구멍이 6개인 검은 블록 1개를 원자 1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블록으로 구성된 한 봉지를 뜯어서 이리 끼우고 저리 끼우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원자라는 블록들이 서로 끼워져 만든 조합체는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소기체는 산소 원자 2개를 끼워 만든 산소 분자를 뜻하지요. 그리고 같은 블록이라도 끼우는 방법과 블록의 수에 따라 여러 종류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산소 원자를 2개 끼우면 우리가 숨쉬는 산소기체 O2가 되지만 3개를 끼우면 오존이라는 O3 기체가 됩니다. 이처럼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와 종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는 몇 가지 안 되어도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자는 여러 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물질은 서로 다른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만큼 분자의 종류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분자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화학자들에게는 새로운 물질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등록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물질이 대략 3천만 가지 정도가 된대요. 어때요? 적다고 실망했나요? 아니면 많다고 감탄했나요? 이러한 다양한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원자의 수는 분자의 수에 훨씬 못 미치는데 약 100여 가지예요. 그러니까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가 약 100여 가지라는 거예요. 원자라는 블록을 끼워서 즉 화학결합으로 분자를 만들 때 한 종류의 블록만으로 만든 산소기체 같은 분자를 호돈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냥 원소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원소는 한 종류의 원자로 만들어진 분자들의 집합체이지요. 그런데 같은 블록만 끼워서 모양을 만들면 재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색깔과 모양을 갖는 블록을 이것저것 끼워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듯이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를 결합하여 분자를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만든 분자는 화합물이라고 하지요. 또한 이것은 언제든지 흩트려서 나눌 수 있는데 화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분해라고 합니다. 물이라는 화합물은 수소원자 2개와 산소원자 1개를 결합하여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수소원자와 산소원자로 분해할 수 있는 거지요. 물질을 연구하는 것은 분자를 연구하는 것이고 분자를 연구하는 것은 원자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종류의 원자를 원소라는 이름으로 구별하므로 화학자의 지도인 주기율표에는 원소기호가 반드시 등장해야겠지요.
그러면 원자의 종류, 즉 원소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블록처럼 색깔이 다를까요? 아니면 모양이 다를까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근본 물질입니다. 원소는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발견되는 수가 점점 늘어났지요. 원자는 그런 원소와 화합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출현한 개념입니다. 원자는 원소를 이루는 입자로 이것에 대한 탐구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 원자란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이며 원소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성질이 다른지 밝혀내려는 노력이 있었지요. 특히 영국의 화학자 돌턴은 4가지 원자설을 주장했어요. 첫 번째,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라고 하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두 번째, 같은 원소의 원자는 모양, 질량, 성질 등이 모두 같으며 다른 원소의 원자는 모양, 질량, 성질 등이 서로 다르다. 세 번째, 화합물은 2종류 이상의 원자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네 번째,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는 서로 자리 바꿈을 할 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돌턴의 원자설 역시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지만 원자에 대한 돌턴의 가정은 거의 대부분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돌턴의 원자설을 바탕으로 화학은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자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였어요. 분명히 화학적 성질이 서로 다른 원소들은 서로 다른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것들이 물리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원자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 맨눈으로 보거나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해 전자현미경으로 원자의 크기와 모양을 알아낼 수 있고 질량도 측정할 수 있는 지금도 원자의 색깔 같은 것은 알 수 없답니다. 전자현미경은 내가 죽은 지 한참 뒤인 1932년에 처음으로 개발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 현미경과는 원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원자 사진의 크기와 모양은 알아도 색은 알 수 없답니다. 가끔 여러분이 보는 원자의 컬러는 원자 자체의 실제 색이 아니라 그래픽 처리로 색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기율표를 만들 당시인 19세기에는 돌턴이 말한 원자의 물리적 성질 중 유일하게 원자의 질량 정도만 파악해낼 수 있었어요. 이나마도 원자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어떤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몇 배 가볍다 또는 무겁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였지요. 왜냐하면 원자는 너무 작아 한 개를 저울에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옛날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원자의 질량을 비교했을까요? 예를 들어 창복이라는 어린이가 가진 빨간 구슬의 개수와 은복이라는 어린이가 가진 파란 구슬의 개수가 같다고 합시다. 창복이가 가진 빨간 구슬의 질량이 총 1000g이고 은복이가 가진 파란 구슬의 질량이 총 2000g이라면 두 구슬의 질량비는 얼마일까요? 구슬의 수가 같으므로 두 구슬의 질량비는 파란 구슬 대 빨간 구슬은 2000 대 1000, 2대 1이 되지요. 이것은 다시 말해 구슬이 몇 그램인지는 모르지만 파란 구슬이 빨간 구슬보다 2배 무겁다는 것을 뜻하지요. 바로 이것이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질량도 측정할 수 없는 원자의 질량을 비교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원자들의 질량을 서로 비교하여 가장 가벼운 원자를 1이라고 할 때 그보다 16배 무거운 원자를 16이라고 나타내는 것은 원자의 진짜 질량은 아니지요.
이것은 그저 질량의 비일 뿐이에요. 원자들의 질량비를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원자의 진짜 질량을 측정하는 오늘날에도 화학자들은 이 값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원자량이 신기한 점은 원자의 종류, 즉 원소마다 원자량이 모두 다르고 수소 원자량의 정수배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은 바로 원소를 구별하는 특징이 되었답니다. 나도 이 원자량을 이용하여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그럼 왜 다른 원소의 원자량이 수소의 정수배가 되는지를 알아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자량을 가지는 원소는 수소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기체의 원소의 밀도가 수소 기체의 정수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자량도 수소 원자량의 정수배가 되고요. 이것은 원자 구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밀한 측정에 의하면 수소의 정수배로 딱 떨어지진 않아요. 과거에는 저울의 성능이 나빠서 소수점 아래를 구하지 못해 대략 정수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처음에는 수소를 1이라고 정했지만 곧 산소를 기준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산소가 많은 원소들과 쉽게 결합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정한 원소의 원자량을 산소와 비교하는 것이 수소보다 더 간단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렇다고 산소의 원자량을 임의로 1로 놓아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산소보다 원자량이 작은 7개의 원소는 1보다 작은 소수로 나타내게 되어 화학 계산을 하는데 불편해서이지요. 자연에서 산출되는 산소에는 더 무거운 동위 원소가 다소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따라서 화학자의 원자량 척도를 물리학자의 척도로 바꾸려면 1.000275를 곱해야만 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원자량 척도가 있다는 것이 매우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화학자나 물리학자가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일한 기준값이 절실히 요청되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척도를 사용하면 산소의 원자량은 16.0000에서 15.9996으로 변경되는 정도였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탄소 12짜리 C를 원자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과학자들은 원소의 원자량을 이용하여 어떻게 주기율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각 원소는 원자량 이외에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수업이 끝납니다. 러시아의 과학자 멘델레예프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질리의 주기율표가 나오기 이전 만들어진 주기율표를 만든 과학자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이 보다 쉽게 원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이 주기율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원소의 화학적 성질에 더 충실해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가 없으면 그 자리를 물음표로 비웠다고 하지요. 또한 미발견된 원소의 성질을 예측해 화학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주기율표를 이야기할 때 멘델레예프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고 더불어 다양한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진행을 했고요. 원소기호, 원자와 분자의 개념, 원소와 화합물, 또 주기율표를 통한 화합물의 생성 과정의 원리 등을 이야기하고 또 비운의 과학자 모질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와 가장 가깝다고 하지요. 이 주기율표의 기호들은 원래 이상한 기호들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의 기호들은 라틴어나 그리스어나
원소의 색, 합성어, 지명, 과학자 이름 등으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 이후 원소의 수가 전기분해 방법으로 인해서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 원소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을 가지고 분류했습니다. 라부아지에는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분류했죠. 데베라이너는 세쌍 원소설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몇몇 개의 원자들 중에서 3개의 원자가 비슷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렌지의 옥타브설은 원소들을 8개로 나누어서 분류표를 만들었죠.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에 원자량을 넣고 세로줄은 화학적 성질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또한 그의 주기율표의 특징은 한 곳에 들어가야 할 마땅한 원소가 없으면 물음표로 비워놓고 그는 이를 통해서 새로운 원소들의 성질을 예측할 수 있었지요. 그의 주기율표는 오늘날 쓰이고 있는 주기율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토대가 되었습니다. 전기음성도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 1몰계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일단 기체에서의 변화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상에서는 대체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3족, 6족에서 감소하며 같은 족상에서는 대체로 감소합니다. 전기음성도는 전자에 대한 인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전기음성도가 대체로 커집니다. 주기율표 이야기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시든지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